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국문과 교수 박민호입니다. 오늘은 한국 문학사의 중요한 여성 작가였던 박완서 선생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박완서 선생을 저쪽 구리, 서울에서 구리 가는 길 쪽에 아차산 기슭에 박완서 선생님께서 사셨어요. 거기에 그 선생의 문학작품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러 찾아뵌 적이 있어요.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말씀을 이제 나누시다가, 그런데 제가 옆에 보니까 꽃들이 난이 피어 있는 거예요. 작은 난 말고 양난 있죠. 양난들이 그렇게 소담스럽게 꽃이 많이 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꽃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저 녀석들 참 극성스럽게도 피었다고, 그렇게 꽃들을 핀잔을 주시는 것 같은 어투인데 사실은 핀잔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시고 그 난들을 어떻게 키우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분이 굉장히 따뜻한 성품의 작가시구나. 박완서 작가 1931년생이죠. 그리고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2011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931년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문학을 이야기할 때, 또 작가, 또 그 작가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 세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20년대 전반기 출생 작가와 이 1930년대 전반기 출생 작가는 또 다른 것이고, 또 1940년대 전반기 출생 작가는 또 다르죠. 우리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 위에 얹혀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주 세상에 우연히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 마련인데, 그들은 불가피하게 그들을 낳아서 길러주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의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역사라는 것과 만나게 되죠. 자연적인 어떤 인간의 생이 겹쳐짐으로써 거기서 불가피하게 운명적인 작가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학사에서 6263년생 작가다 이렇게 해서 김인숙이라든지 공선옥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을 그 세대의 특성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거나, 지금 현대 같으면 어떻습니까? 김금이라든지 김애란이라든지 황정은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을 또 1970년생, 75년생 이런 작가 그룹으로 엮어서 그들이 성장해왔던 시기, 사회적 특성, 또 역사적 상황 이런 것들과 같이 얘기할 때 이야기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또 그 작가의 특성을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박완서라는 작가가 1931년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약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쯤 일제시대가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성장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해방의 빛을 맞이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40년 전후 출생자하고 조금 다른 것은, 그들은 10살 전후의 나이에 6.25를 겪는 데 비해서 이분들은, 이 박완서라든지 어떤 둘러싼 세대들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갓 졸업했거나 아니면 단일 무렵에 해방의 빛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사회가 남북한으로 나뉘게 되고, 또 한국 사회만 해도 38선 이남만 해도 남을 선택하느냐 북을 선택하느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문제로 굉장히 복잡한 치열한 이념적 대립을 겪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런데 그때 이미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고 철이 들게 되고 사회와 역사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니, 거기서 이제 이념에 대한 고민, 삶의 어떤 방도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학창 시절에 그 좌우익 이념 대결이라든지 남북한의 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회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게 됐던 게 박완서라는 작가의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완서의 이 젊은 시절의 경험 중에 특이했던 것이, 대학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박완서 세대만이, 1931년생만이 특이하게도 5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대학에 들어가요. 근데 6월 달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6월 며칠이나 들어갔냐면 박완서에 관한 여러 기록에 따르면 한 닷새쯤 공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아마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업부터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입학식을 치렀는데 6.25 전쟁 나고 6.25 전쟁 사흘 만에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함락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막 서둘러 피난 내려간 사람들은 한강을 넘어서 피난을 가기도 하지만 박완서는 이 한강교가 폭파되는 바람에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박완서의 중요한 경험이 되고 이것이 평생에 걸쳐서 박완서가 자기 문학을 끌어가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해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박완서는 원래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경기도 개풍군, 개성 바로 옆이죠. 개풍군인데 그런데 바로 그 이북 38선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따지면 이북에서 태어났지만 남쪽에서 살게 된 이북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월남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고향을 잃어버린 월남 작가고 그런데 또 그 고향에 대한 풍성스러운 기억을 다 갖고 있는 작가죠. 그래서 박완서 선생은 평생에 걸쳐서 자전적 소설이라는 걸 계속 꾸준히 써나간 작가인데 특히 중요한 작품이 그 반턴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또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이 연작이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개풍군의 그 박적골의 그 아름다운 자연이며 또 그 동네를 살아가던 옛사람들의 모습이며 풍습이며 이게 얼마나 잘 그려져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이번에 남옥이라고 하는 이 박완서 선생의 첫 작품이죠. 여기를 읽어보니까 이경이라고 하는 외자 이름을 가진 여성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약간 허구적인 이야기로 꾸며내고는 있지만 거기에 작가 박완서의 개성여자로서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인식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작중에 개성만두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우리도 가끔 덜어봅니다. 개성 요리집이라고 해서 음식점 해서 보면 특히 유명한 게 뭡니까? 조랑떡국 있죠? 개성식 조랑떡국. 그 얘기를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탐스럽기 때문에 그 대목 잠깐 듣고 넘어가도록 하죠. 개성만두는 생김새부터가 유머러스하거든요. 얄팍하고 쫄깃하게 잘 주무른 만두꺼풀을 동그랗게 밀어서 참기름 냄새가 몰칵 나는 맛난 만두소를 볼록하도록 넣어서 반달 모양으로 아물린 것을 다시 양끝을 뒤로 당겨 맞붙이면 꼭 배불뚝이가 뒷짐진 형상이 돼요. 떡국은 또 어떻고요? 만두보다 더 재미있어요. 조랑떡이라고 잘 친 흰떡을 참기름을 묻혀가며 손바닥으로 가늘게 굴려요. 서울 흰떡보다 가늘게 되면 데칼로 잘록하게 허리를 조이고 다음엔 아주 똑 끊고 한 번 조이고 한 번 똑 끊고 하면 마치 조그만 누에고치 같기도 하고 팔자 같기도 하고. 박완서는 자기 고향에 대한 풍요로운 기억을 간직한 채, 그러나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요. 오빠는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내 1938년경에는 이제 어린 박완서조차도 서울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서울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해방을 맞이하고 오빠는 뭔가 이렇게 시대적인 조류를 따라서 휩쓸리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박완서는 공부 잘하는 오빠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도대체 무엇이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념적인 어떤 대립이나 좌절을 겪었던 이 경험이 6.25 경험과 중첩되면서 평생에 걸친 고민을 해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완서의 첫 번째 장편소설, 그녀가 무려 40살에 작품을 공모해서 그렇게 당선된 작품, 남옥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도대체 이 1931년생 작가가 세월의 격절을 겪어서 1970년에서야 20살경에 겪었던
그 유교라는 문제를 40살이 되어서야 20년의 침묵 끝에 자기 작가 생활을 출발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 남옥이라는 작품을 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남옥만큼 문제작도 없다고 볼 수 있고 이 이야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 이경이라는 여성 주인공은 개성 여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고 어머니도 계셨고 오빠들도 둘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6.25 불과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개동이라고 하는 오래된 그 가옥에서 어머니와 그리고 두 오빠와 그리고 이경 자신이 이렇게 이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6.25가 발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처 피난을 가기도 전에 인민군이 내려와서 서울을 점령해 버렸듯이 두 오빠들은 이제 이 가족이 피난을 가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서 몰래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강교가 폭파되기 전에 다행히 한강 서울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른바 도강을 해간 사람들이라고 해서 문학사에 도강파다 이렇게 그럴싸한 이름이 붙여지고 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은 그들의 자의로 남은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어 해가지고 잔류파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강파니 잔류파니 하는 네임이 붙여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9.28 수복이 됐을 때 서울로 국군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나 정부 쪽에서는 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상당히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남옥의 이경의 가족들도 놓이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3개월을 이 도강한 사람들은 도강하고 남은 사람들은 남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어 지냈듯이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락방에 숨어 지내거나 밑에 숨어 지내거나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숨어 지내는 것도 어렵고 거기서 굶지 않고 먹을 것을 먹고 사는 것도 어렵지만 9월 15일 날에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서 이제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되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이 불가피하게 폭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남옥이라는 작품에서는 충격적이게도 이 두 오빠가 행랑채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그만 안전하라고 좀 더 안전하라고 거기 숨겨둔 것인데 하필이면 폭격이 오빠들이 있는 곳에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요한 수복의 과정이 이 이경 가족에게는 불행의 중대한 씨앗이 되었던 것인데 이 이경은 그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가부장제적인 의식을 가진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도저히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 이경이라는 이 여자는 그런 어떤 아버지도 안 계시고 두 오빠도 안 계신 속에서 노모와 함께 이 개동의 오래된 구역을 지키면서 집을 지키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 방도가 없습니다. 여기에 박완서의 자전적인 경험이 들어갑니다. 1951년경부터 미군 PX에서 초상화 그려주는 일을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일을 도와주는 그런 직업을 얻어서 살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잘 알려진 일화로 박수근이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죠. 박완서 작가가 어렸을 때 바로 미군 PX부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줬냐면 거기 출입하는 미군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 얼굴을 초상화로 그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사진에 있는 자기 가족의 모습을 초상화로 그려달라고 하거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박수근이 살아갔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작중에 오키도라고 하는 이제 화가의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경이라는 여자가 이 젊은 여성이 오키도라고 하는 그 젊은 화가를 사랑하는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홀로 파괴된 집에, 오래된 집에, 한옥집에 남겨진 이경에게는 거기는 미군의 풍성스러운 물자들이 넘나드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만 떠나면 이제 명동이라고 하는 피난민들이 서로 시장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 나오고, 거기를 또 떠나가면 이제 좀 더 거슬러 가면 개동이라고 하는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 한옥이 있는 곳이자 동시에 전통으로 파괴된 지역이 나오는 거죠. 이 지역은 한국적 현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명동이라고 하는 이 흥성스러운 반짝이는 밤거리, 잠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반짝이는 그런 어떤 삶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 이 미군 PX부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동경에 맞이하는 안온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종종 걸음으로 어두운 모퉁이를 재빨리 벗어나 환한 상가로 나섰다. PX를 중심으로 갑자기 발달한 미군 상대의 잡다한 선물 가게들. 사단이나 군단의 마크를 수놓은 빨갛고 노란 인조 머플러, 담뱃대, 소쿠리, 녹그릇, 별로 신기할 것도 없는 그런 가게 앞에서 나는 기웃거리며 될 수 있는 대로 늑장을 부리다가 어두운 모퉁이에서는 숨이 가쁘도록 뜀박질을 했다. 자, 이 이경을 둘러싼 현실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기서 이경은 젊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 젊은 여성에게 세 가지 삶의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로 이 오키도로 상징되는 가난하고 자식들을 기르면서 아내와 함께 가난한 삶을 꾸려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기의 화가로서의 삶, 예술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잊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또 하나는 거기 전기 기술자가 나옵니다. 대학을 2년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이제 이 사람도 이 오키도와 마찬가지로 이북 사람인데, 그런데 이 젊은이는 앞으로 돈을 좀 전기 기술자로 해서 돈을 벌어서 PX부를 좀 더 다니고, 그러면서 이 돈으로 나머지 전쟁이 이제 끝나면 대학을 2년을 마저 다녀서 졸업을 해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워낙 힘드니까 미국에 많이 가서 떠나서 살고 싶어 했죠. 그래서 작중에 다이애나라는 여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초록빛 눈을 가진 백인 미군 병사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조라고 하는 병사인데 이 이경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이경은 그 남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삶의 방법이. 자, 오키도는 이경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의 젊음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경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황태수는 이경을 갈구합니다. 조도 이경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이 조와의 관계는 최후의 순간에 이경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으로 떠나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대신에 이 세계, 버려진 세계에서 살아가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소 꿈이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황태수라는 젊은이를 결국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설은 왜 그러면 제목이 나목이냐?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이경이 나이가 들어서 황태수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오키도 씨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가서 봅니다. 그림을 보게 되죠. 그가 누군지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 젊은 시절에 자기가 보았던 자기 눈에 비친 이 오키도 씨가 그린 겨울나무는 말라 죽어버린 나무, 즉 고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오키도 씨가 남겨놓은 그림을 보니까 이제 알게 되었죠. 이것은 고목이 아니었구나. 죽은 나무가 아니라 지금 다 잎을 떨구고 오로지 줄기와 가지로밖에 남아있지 않는 벌거벗은 나무이지만 이것은 추위를 견디고 있는 나목인 것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공은 바로 그러한 삶, 어떤 헐벗음 속에서도 이상을 잃지 않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